매일 밤 턱시도를 입고 수많은 여인들의 러브레터를 받던 사교계 최고의 꽃미남. 하지만 밤이 되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권력자들의 마음을 훔치며 비밀을 캐내던 치명적인 여인. 이 두 인물이 사실 한 사람이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집엔 사나운 맹견과 경호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바닥 곳곳에는 위험한 함정이 설치된 거대한 요새였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던 여인은 매일 밤 파티와 향락에 빠져 살아가던 통제불능의 인물이기도 했죠. 더욱 소름 끼치는 건 여자의 진짜 정체인데요. 그녀는 하인만 200명이 넘는 재력을 가졌던 청나라 황족의 공주였으며 훗날 세계를 뒤흔든 전설적인 스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직후 일본과 중국 양국의 정부는 이 여인의 입을 막기 위해 법과 절차마저 무시한 채 서둘러 목숨을 끊어버리죠. 하지만 진짜 미스터리는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처형 직후 공개된 시신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고 불과 이틀 전까지 단발머리였던 머리카락은 어느새 어깨까지 길게 늘어져 있었는데요. 그녀는 정말 처형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그녀를 대신해 죽은 것일까요? 오늘 인물 수사 파일의 주인공은 미디어가 만들어낸 남장 스파이의 신화, 카와시마 요시코. 모든 것이 미스터리로 남은 한 여인의 인생을 추적해 봅니다. 시간을 거슬러 1907년 베이징, 거대한 왕부의 불빛 아래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녀는 청나라 황실의 유력 황족인 숙친왕의 14번째 공주 아이신기요로 첸위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하인과 거대한 궁전,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고고함이 약속된 삶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나이 고작 5살이 되던 해인 1911년 대재앙이 닥쳐옵니다. 신의 혁명의 불길이 대륙을 덮치며 300년 역사를 자랑하던 청왕조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된 것인데요. 하루아침에 권력을 모두 잃고 몰락한 황족이 된 숙친왕은 단 한 가지 집념에 사로잡힙니다. 내 손으로 반드시 쓰러진 황실을 부활시키겠다. 무너진 제국을 되살리기 위해 그는 위험한 선택을 감행합니다. 바로 중국 대륙에서 공작 활동을 벌이던 일본의 거물 정보원 가와시마 나니와와 의형제를 맺은 것이었죠. 무너져가는 청황실을 되살리려던 숙친왕과 일본식 개혁을 통해 청나라를 보전해야 한다고 믿었던 가와시마 나니와 두 사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직 어렸던 자신의 14번째 딸을 그의 손에 쥐어주며 편지를 적었는데요. 자네에게 장난감을 증정하겠네. 일본의 최고 수준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명분 아래 숨겨진 가문의 부활에 대한 야망과 정치적 거래는 결국 딸의 인생을 일본인 낭인에게 내맡기는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8살의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간 아이신기요로 쉔위에겐 가와시마 요시코라는 일본 이름이 붙었고 양부 가와시마 나니와의 집이 있던 도쿄 아카바네에서 성장하며 도시마 사범학교 부속 초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이 시기 그녀의 가치관에 큰 영향을 준 인물은 놀랍게도 책 속의 영웅 잔다르크였는데요. 하굣길에 우연히 구입한 서적을 단숨에 읽어 내려가며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운 프랑스의 소녀 영웅에게 깊이 매료된 요시코는 자신 역시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게 되죠. 여기에 친부 숙친왕과 양부 가와시마 나니와로부터 끊임없이 주입받은 청황실 부흥이라는 사명이 더해지면서 언젠가 자신이 만주 왕조를 되살릴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결심했다 합니다. 이후 그녀는 양부를 따라 나가노현으로 이주하여 마스모토 고등여학교에 재학하게 되는데요. 만주족의 후예인 만큼 말을 타고 학교에 나타나거나 수업에 자주 빠지는 등 다소 자유로운 학창 시절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만 대륙 낭인과 야심가들 사이에서 성장했으므로 당시 여학교의 엄격한 분위기에 적응하기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던 1922년 친부 숙친왕의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히 학업을 중단하고 중국으로 향합니다. 장례를 치른 뒤 약 반년 만에 일본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복학 허가가 아닌 냉담한 거절이었죠. 학교 측은 요시코가 교내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를 들었고 일부에서는 일본 국적을 증명할 서류가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17이 되던 해 요시코는 권총으로 목숨을 끊으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는데요. 다행히 총알이 폐를 비껴가며 목숨은 건졌지만 일본 전역은 이 사건으로 뒤흔들렸고 그녀의 인생 또한 송두리째 뒤바뀌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병상에서 일어난 요시코는 긴 머리를 싹둑 자른 채 나타나 이제 여성을 청산하고 남자로 살겠다는 폭탄 선언을 던지죠. 멸망한 청나라의 공주가 권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데다 일본 정군부의 거물인 양부 가와시마 나니와가 배경에 있었으므로 언론의 취재 열기는 무섭게 타올랐습니다. 대중은 그저 이 사건을 비운의 망국 공주의 기행으로 소비했지만 요시코의 자서전을 살펴보면 그 내면은 훨씬 복잡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양부 나니와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를 요시오라는 남자 이름으로 부르며 묘한 역할을 기대해왔고 요시코 역시 그 왜곡된 환경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나름의 생존 전략을 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기록에서는 연애의 실패와 친부의 사망 그리고 양부의 성적 학대 가능성까지 제시되는데요. 어쩌면 그녀는 평생 동안 나라를 일으켜야 할 황족의 후예, 일본에서 자란 소녀, 그리고 가상의 인물 요시오 사이에서 단 한순간도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한 채 끊임없이 정체성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시코의 행보가 당시로선 매우 이례적이었던 만큼 그녀의 이야기는 곧 신문과 잡지의 단골 소재가 되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단순한 화제의 인물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상징처럼 소비되기 시작했고 그녀에게 열광하는 팬들이 생기는가 하면 머리 스타일을 따라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났습니다. 몰락한 제국의 황족, 남장을 한 미스터리한 인물, 그리고 기존의 상식을 거부하는 반항적인 젊은이. 이러한 요소들이 겹쳐지며 요시코는 어느새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이었을까요? 그녀의 삶은 철저히 타인에 의해 이용당하였고 1927년에는 내몽골의 유력 인사 바보자브 장군의 아들 간주르 자부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만주와 몽골 세력의 연대를 염두에 둔 정치적 성격이 짙은 만남이었지만 야심이 없던 남편의 유약한 성격이 그녀의 성에 차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결국 혼인 3년 만에 백마를 타고 홀로 사막을 탈출한 요시코는 중국 상하이의 화려한 사교계로 숨어드는데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파멸의 조력자, 일본 육군의 상하이 주재 무관 다나카 류키치 소좌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고 다나카는 요시코가 가진 만주 몽골 귀족 사회의 인맥과 청황실의 후손이라는 상징, 그리고 남장 캐릭터를 철저히 이용했습니다. 낮에는 멋지게 재단된 턱시도를 입은 신사로, 밤에는 화려한 기모노와 청나라 예복을 입고 고위 관리들을 매혹하는 판무파탈로 완벽한 이중 생활을 펼쳤던 것이죠. 그리고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집어삼키기 위해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릴 거대한 공작을 꾸밀 때 요시코가 그 최전선에 투입됩니다. 전후 다나카 류키치는 자신의 회고록과 증언에서 관동군 자금을 이용해 요시코와 함께 일본 승려 습격 사건을 배후에서 조작했으며 이것이 상하이 사변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요시코는 변장을 한 채 중국군의 최전방 요새에 대담하게 잠입하여 군사 기밀을 캐내 일본군에게 넘겼다는 전설적인 일화를 남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편에 중독되어 텐진에 고립되어 있던 사촌 올케 왈룽 황후에게 접근하여 중국 측의 시선을 피해 왈룽을 자동차 트렁크에 숨겨 탈출시키는 대담한 공작을 성공시키며 마침내 사촌 오빠 푸이를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의 황제로 앉히는 데 결정적인 공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냉정하게 역사의 전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훗날 연구자들이 관련 문서와 증언을 검토한 결과 대중에게 알려진 가와시마 요시코의 화려한 스파이 전설의 상당수는 일본 군부와 언론이 만들어낸 선전이었으며 전후 다나카 류키치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적을 부풀리기 위해 덧씌운 이야기까지 합쳐지며 동양의 마타하리라는 신화는 사실과 허구가 뒤섞인 채 확대 재생산되었던 것이죠. 실제로 그녀는 전문 첩보 교육을 받은 정규 정보요원이라기보다는 청황실의 후손이라는 상징성과 대중적 인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정치적 선전 도구에 가까웠습니다.
일본은 요시코를 만주국 건국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얼굴로 내세웠고 그녀 역시 일본의 힘을 빌려 청나라를 부활시킬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그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죠. 1933년 성공적인 공작의 대가로 요시코는 만주국에서 5,000명가량의 마적단과 군대를 거느리는 안국군 총사령관의 자리에 오릅니다. 짧은 머리에 화려한 견장을 한 일본군 장교 제복을 입고 긴 군도를 허리에 찬 채 대륙을 누비는 그녀의 모습은 일본과 만주국의 신문을 도배했습니다. 미디어는 그녀를 만주의 잔다르크라 부르며 신격화했고 때때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른 노래들은 레코드판으로 제작되어 불티나게 팔려나가는데요. 명실상부한 대륙의 아이돌이 되었죠. 하지만 화려한 명성 뒤에 숨겨진 균열. 요시코는 자신이 진짜 조국을 구하고 황실을 재건했다고 믿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만주국의 실상은 일본군이 원주민들을 무참히 학살하고 수탈하는 지옥 같은 식민지일 뿐이었습니다. 자신이 일본의 영토 확장을 위한 더러운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진실을 깨달은 그녀는 공식 석상에서 일본 군부의 잔인한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만주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잔인하게 집어삼키고 있다. 지나치게 유명해지고 통제 불능이 된 요시코는 이제 더 이상 귀여운 공주가 아닌 당장 치워버려야 할 위험한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 군부는 그녀를 철저히 감시하며 고립시키기 시작했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고독 속에서 요시코의 정신은 서서히 붕괴되어 갔죠. 매일 밤 저택에서 광란의 파티를 열며 현실을 도피했고 집 주변엔 삼엄한 함정을 판 채 사나운 군견과 경호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안국군 사령관 시절 미상의 병사에게 입은 총상의 통증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아편과 모르핀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1937년 7월 텐진이 일본의 수중에 들어가자 요시코는 동홍루라는 요리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이어가는데요. 하지만 이곳은 평범한 식당이 아니라 군인과 정보요원, 정치인, 기자들이 드나드는 소문과 음모의 공간이었죠. 그리고 훗날 대스타가 되는 이향란, 즉 야마구치 요시코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이름이 요시코로 같다는 공통점이 있었죠. 요시코는 그녀를 요코짱이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친동생처럼 아꼈고 이향란 역시 요시코를 오빠라 부르며 잘 따랐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평판과 악소문으로 가득한 요시코이기에 주위의 압박으로 이향란은 동홍루의 발길을 끊게 되었고 둘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가 도착하는데요. 요코짱, 이제 진짜 대스타가 됐구나. 너는 그저 네가 믿는 대로 좋아하는 일만 하며 살아가렴. 절대 나처럼 살지 마라. 이용당할 대로 당하고 결국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간이 바로 여기 있으니까. 중국인들에게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였고 일본군에게는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누넷가시였던 여인. 양국 모두에게 철저히 버림받은 공주 가와시마 요시코는 이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일본의 패전과 함께 만주국이 붕괴하자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같은 해 10월 요시코는 베이징에서 중국 당국에 의해 체포되었고 1946년 7월 재판이 열립니다. 중국 법정은 그녀에게 국가를 배신한 죄, 즉 가장 무거운 형벌인 항간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죠. 당시 그녀와 함께 체포되었던 이향란은 자신이 일본인이라는 호적을 법정에 증명하여 극적으로 석방되어 목숨을 건졌습니다만 요시코는 그러지 못했는데요. 평생을 일본인의 양녀로 살았고 일본을 위해 온갖 일을 도맡아 했지만 양부 가와시마 나니와는 청황족의 공주라는 신분을 이용하기 위해 자신의 일본 호적에 등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 시점에선 통제불능한 기행과 방탕함에 질려 의절해버린 상태였으므로 결국 요시코를 보호해줄 울타리는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죠. 일본인도 중국인도 아닌 경계선 위의 인물. 그리고 재판부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국적 유무와 상관없이 중국계 혈통이 흐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중국인으로 간주해 처벌할 명분이 충분하다고 본 것인데요. 게다가 중국 정부는 그녀가 입을 열어 과거 중국 국민당 내부의 고위 관리들과 일본군 사이에서 벌어졌던 추악한 거래와 치부들이 세상에 폭로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하여 재판은 속전속결로 진행되었고 사형 집행 역시 이례적으로 어두컴컴한 새벽에 비공개로 집행되었죠.
하지만 그녀가 차가운 바닥에 쓰러진 바로 그 순간부터 전 세계 학계와 미디어를 뒤흔든 거대한 음모론이 시작됩니다. 그날 새벽 처형대 위에서 총살당한 여자는 진짜 가와시마 요시코가 아니다. 이 음모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은 소름 끼치도록 구체적이었습니다. 첫째, 처형 직후 사진으로 공개된 시신은 안면이 형체를 전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처참하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둘째, 불과 사형 집행 이틀 전까지 감옥 안에서 목격된 요시코의 헤어스타일은 아주 짧은 단발머리였으나 처형 직후 촬영된 사진 속 시신의 머리카락은 어깨를 덮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중국의 극빈층 농가에서 거액의 보상금을 받고 불치병에 걸려 죽어가던 다른 여성을 대역으로 세웠다는 설이 파다하게 퍼졌죠. 또한 일본의 TV 아사히 취재진은 이 거대한 음모론을 밝히기 위해 생전 요시코의 사진과 형 집행 후 사진을 토대로 골격을 정밀 재현 분석했습니다만 놀랍게도 결과는 동일인 확률 1%, 명백히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였죠. 반면에 2009년 대만 국립역사박물관은 당시 교도소 관리들의 문서를 토대로 그날 목숨을 잃은 자는 가와시마 요시코가 확실하다고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과연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진짜 그녀의 육체였을까요? 아니면 광기 어린 시대가 만들어낸 슬픈 유령이었을까요? 가와시마 요시코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